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 전체가요, 사실은 뇌가 만들어낸 하나의 정교한 예측일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보통 우리는 밖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보고 듣고 느낀 다음에 반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비가 와서 우울해지고 무례한 문자를 받아서 화가 나는 식으로요. 네, 아주 직관적인 생각이죠. 자극이 있고 그에 따른 반응이 있다는 거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리사 펠드먼 베럿 박사와의 인터뷰는요. 그 순서가 완전히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순서가 틀렸다고요? 네, 우리 뇌는 세상을 그냥 기다렸다가 반응하는 그런 소극적인 관찰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 오히려 과거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끊임없이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우리 몸을 미리 준비시키는 아주 능동적인 지휘자, 뭐 이런 거에 가깝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면 감정, 트라우마, 심지어 우울증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뇌가 예측하는 기계라는 걸 이해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경험에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설계자가 될 수 있다는 실마리를 얻게 되는 거죠. 내 삶의 통제력을 되찾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가보죠. 뇌가 반영하는 게 아니라 예측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솔직히 아직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 경험과는 완전 반대처럼 느껴지니까요.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매일 아침 8시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뇌는 8시가 되기 몇 분 전부터 이걸 예측하기 시작해요. 예측을요? 뭘 예측하는 거죠? 곧 카페인이 들어와서 혈관을 수축시킬 거라는 걸요. 아,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는 건가요? 정확해요. 뇌는 혈류의 균형을 맞추려고 미리 혈관을 확장시켜둬요. 그런데 만약 그날따라 커피를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뇌의 예측은 빗나갔고 이미 확장된 혈관 때문에 엄청난 두통을 겪게 되는 거죠. 아, 그게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군요. 저는 그냥 카페인 금단 현상인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뇌의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거예요. 와, 그거 진짜 흥미롭네요. 그럼 제가 아침에 알람이 울리기 한 몇 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도 혹시 네, 뇌가 곧 시끄러운 소리가 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저를 미리 깨우는 거였군요. 바로 그거예요. 갈증도 똑같아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거의 바로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렇죠. 마시자마자 괜찮아지던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 물이 우리 혈류에 흡수돼서 뇌의 수분 센서에 도달하기까지는 약 20분이 걸려요. 20분이요? 진짜요? 그런데 왜 마시자마자 괜찮아지는 느낌이 들죠? 그게 바로 예측의 힘이죠. 뇌는 과거 경험을 통해서 물을 마시는 행동이 곧 수분 부족 해결로 이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 몸 상태가 변하기도 전에 행동 자체를 근거로 미리 갈증 신호를 꺼버리는 거예요. 행동이 먼저고 감각적인 경험은 그 뒤를 따르는 셈이죠. 이야, 이 이측이라는 개념 알면 알수록 정말 놀랍네요. 그렇다면 이런 신체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분노나 슬픔, 기쁨 같은 좀 더 복잡한 감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보통 이런 감정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보편적이고 타고난 반응이라고 배우잖아요. 그게 바로 베럿 박사가 지적하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예요. 오해라고요? 네, 수십 년간의 수많은 연구를 종합 분목해본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우리가 흔히 분노의 표정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을 찡그리는 경우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전체의 약 35%에 불과했어요. 잠깐만요. 35%요? 그럼 나머지 65%의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뭘 한 거죠? 소리를 질렀나요? 맞아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그냥 침묵하기도 했죠. 사람마다, 문화권마다, 상황마다 너무나 다양했던 거예요. 와, 반대로 얼굴을 찡그린다고 해서 항상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요. 엄청나게 집중할 때 아니면 소화가 안 돼서 가스가 찼을 때도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거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결국 어떤 감정에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고유한 신체적 지문 같은 건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감정은 우리 안에 미리 프로그램된 회로가 그냥 뿅 하고 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내가 지금 내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각들,
예를 들어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위가 조여오는 느낌 같은 것들을요. 외부 상황과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분노, 나 불안 같은 이름을 붙여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 즉 구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렘이라고 해석하고 그렇죠. 면접 자리에서 경험하면 불안이라고, 길에서 무서운 개를 만났을 때 경험하면 공포라고 뇌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군요. 와, 완벽한 이해예요. 그래서 문화권에 따라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예 없거나 우리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개념화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군요. 생각과 감정을 분리하지 않거나 몸과 마음을 그냥 하나로 보는 문화도 있고요. 이 모든 게 감정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학습되고 구성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감정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라면 우리가 가장 다루기 힘든 경험인 트라우마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항상 끔찍한 사건 그 자체가 트라우마를 유발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이 구성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트라우마 역시 사건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자료에 마리아라는 소녀의 사례가 나오는데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 마리아라는 소녀는 남성들의 물리적 폭력이 아주 흔한 문화권에서 자랐어요. 물론 그런 폭력을 불쾌하게 여기긴 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불면증이나 악몽 같은 트라우마 증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증상이 없었다고요? 네, 그냥 남자들은 원래 저래 라면서 그 상황을 자신의 문화적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냥 일상의 일부처럼 여겼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 소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무엇이 그녀의 경험을 그렇게 극적으로 바꿔놓은 거죠? 계기가 TV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녀가 우연히 오프라 윈프리 쇼를 봤는데 거기서 자기랑 비슷한 신체적 학대를 겪은 다른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트라우마 증상을 겪는지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문화적 지식을 얻게 된 거죠. 그 이후로 마리아는 갑자기 잠을 못 자기 시작했고 성적도 떨어지는 등 전형적인 트라우마 증상을 겪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아니, 똑같은 물리적 사건을 겪었는데 그걸 해석하는 틀이 바뀌니까 심리적인 경험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군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만약 트라우마가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의 문제라면 자칫 네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야 라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고 베롯 박사도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해요.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비난이 절대 아니에요. 비난이 아니다. 네, 끔찍한 사건의 책임은 당연히 가해자에게 있죠. 여기서의 책임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의미해요. 능력과 권한이요? 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가 내 미래에 미치는 영향, 즉 뇌의 예측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죠. 비난이 아니라 능력으로서의 책임. 의미가 완전히 다르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미 수십 년간 자동적으로 작동해온 이 예측과 의미 부여의 순환을 어떻게 끊고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해요. 첫 번째는 과거에 일어난 일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해서 미래의 예측을 바꾸는 거예요. 심리치료가 대표적인 예죠. 과거의 경험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훈련을 통해서 뇌가 더 이상 그 경험을 위협으로 예측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 의도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서 미래 예측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과거를 파헤치는 대신 현재의 행동으로 미래를 바꾸는 거죠. 현재의 행동으로요? 네, 예를 들어 당신이 컵을 평생 물 마시는 용도로만 썼다고 한번 해봐요. 뇌는 컵을 보면 자동으로 마시기라는 행동을 예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당장 그 컵에 예쁜 꽃 한 송이를 꽂아두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비슷한 컵을 봤을 때 뇌의 예측 목록에 마시기 말고 꽃병으로 쓰기라는 새로운 옵션이 추가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뇌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걸 예측 오류 주입하기라고도 부르는데 심리학의 노출 치료도 같은 원리입니다. 노출 치료요? 네, 벌을 무서워한다면 벌은 위험하다는 뇌의 강력한 예측을 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측이 틀렸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벌에 대한 책을 읽고 사진을 보고 멀리서 지켜보고
점차 안전하다는 새로운 경험 데이터를 쌓아서 미래의 예측을 바꾸는 거예요. 이 현재의 행동으로 미래를 바꾼다는 개념, 정말 강력하네요. 결국 우리 뇌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쓸 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셈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사실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뇌의 최우선 업무가 생각이 아니라 이 에너지 관리라는 점이었어요. 몸 예산이라는 비유 정말 와닿더라고요. 네, 그 비유가 이 모든 논의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생각하거나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라는 이 복잡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재무부 장관처럼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뇌는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학습하고 운동하는 데 필요한 포도당, 산소, 염분 같은 자원들을 예산처럼 관리합니다. 이 몸 예산 개념을 들으니까 어제 제가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됐어요. 어떠셨는데요? 전날 잠을 설쳤고 바빠서 아침도 거르고 스트레스 받는 이메일을 잔뜩 처리했거든요. 제 몸의 예산이 바닥났다고 뇌가 경고 신호를 보내면서 모든 걸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던 거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몸은 예산이 고갈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면 우울증은 단순히 세로토닌 부족 같은 뇌의 화학적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몸 예산이 만성적으로 고갈된 상태로 재해석될 수 있어요.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태라는 거네요. 그렇죠.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들, 예를 들어 극심한 피로감, 집중력 저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무기력함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상 뇌가 에너지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려고 취하는 비용 절감 조치인 셈이에요. 더 이상 예산을 쓸 여력이 없으니까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활동을 셧다운 시키는 거죠. 좋은 예시예요. 아, 그 이야기 저도 인상 깊게 봤어요. 그녀의 딸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때 그녀는 약물에만 의존하는 대신 몸 예산 회복 프로젝트에 집중했어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영양가 식사를 챙기고 꾸준히 운동하게 하고 그리고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시키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차단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요. 네,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딸이 스스로 예산을 관리하고 회복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왔다고 해요. 많은 분들께 정말 실질적인 희망을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나눴네요. 우리 뇌가 세상을 예측하는 방식에서 시작해서 감정과 트라우마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요.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요약하자면 당신은 과거에 일어난 일의 꼭두각시가 아니며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행동과 선택을 토해 미래의 당신을 새롭게 만들어갈 힘을 가졌다는 거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당신 경험의 건축가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서로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서로의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상대방의 몸 예산에서 자원을 인출하기도 하고 예금해주기도 하는 지독한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죠. 아,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변수인 셈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몸 예산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주변 사람들의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당신 주변의 소중한 누군가의 예산에 긍정적인 예금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은 무엇이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